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송기가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그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인 51명까지 태우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본에서도 아 정말 고맙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게 또 이제 훈훈하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최근에 또 일본 경제산업상이 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너희 또 이렇게 또 우리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아졌는데 교수님께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행 가가지고 친절하고 매너 좋고 이런 일본 국민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일본의 지도자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저도 잘 아는데 이 친구는 일본의 일반 국민들하고 또 달라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아베파라고 해가지고 아베파 소속이거든요.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굉장히 보수 우익에 아주 강한 사고를 가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국민들의 그런 전차간에서 만나는 국민이라든가 식당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의 지도층도 잘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거든요.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도층, 특히 자민당의 그 보수 우익들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버리면은 일본의 진짜 움직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도 이제 우리는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일본의 지도층, 정치가들의 보수 우익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뭐 10년마다 바뀌기도 하면서 굉장히 정권조차도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70년간 정권 교체가 단 3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민당 독재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정당이 일본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면면이 이어가고 있는 자민당, 그 속에서도 수상을 배출하는 주요 파벌들의 움직임, 이거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정권의 움직임은 지금 대통령이 누구고 장관이 어떤 사람이 임명됐고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일본의 수상이 어떤 성향이고 경제를 담당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보수 우익이 경제를 담당해? 그리고 그 친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다르네. 왜 그럴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또 타이밍이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보수 우익들, 특히 지배층들이 한국을 보는 관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볼 때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텐데 옛날에는 정한론. 한반도는 정벌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옛날 역사고 그것도 이제 옛날 역사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지배층들의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거는 한국전쟁 때예요. 정한론이 기지국가론으로 지배층들의 한반도관이 바뀌었거든요. 기지국가론이 뭐냐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니까 한반도는 전장화가 돼 있는 거죠. 전장지대화, 전쟁지대화가 됐는데 일본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제조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한국에 전쟁터로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팔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엄청난 떼돈을 벌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떼돈을 벌면서 왜 그렇지라고 보니까 한반도는 전장화, 긴장지대화가 되고 일본이 그 후방 기지, 병창 기지가 돼야지 일본한테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한론이 기지 국가론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지 국가론으로 바뀐 지도층이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한반도는 전장화되고 일본은 기지 국가화 되는 게 일본의 국익이 최대화되는구나라는 걸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세속 정치가 그렇죠.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뭐 아빠, 뭐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그런 기본 뼈대를 정한론이라는 그런 걸 뼈대를 계속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도 퍼져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아베파라고 했지만은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가 그 정한론을 주장한 그 고장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외할아버지 무릎팍에서 한반도는 정벌해야 된다라는 무릎팍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병참이나 이래 보급기지로 떼돈을 버는 거 있으면은 아버지는 봐라 옛날에도 정한 놈인데 이제는 이 기지국가론이란다 라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 무릎팍에서 기지국가론 하면은 일본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구나 라는 걸 세습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지금 일본의 지배층을 이루고 그중에 특히 아베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소속되어 있는 아베파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국가와 기지국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장국가는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을 장소? 치르거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긴장이 굉장히 텐션이 강화되는 히트업되는 지역이 전장국가 전장지대라는 게고 이제 기지국가로는 그 뒤에서 보급기지 병창기지, 물건을 대해주는 기지 역할을 하면은 떼돈을 버는 구자라는 게 이제 기지국가라는 거죠. 그래, 너네가 전쟁이 나야 우리가 돈을 벌어. 근데 이건 생각인 건데 이걸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는 액션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가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2012년 체제라고 그러는데 2012년을 중심으로 일본이 확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아베가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따라온다. 요거는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수출 보복을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썼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더 따라오고 이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판 싸웠어요. 그랬어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싸운 걸 모르는데 2010년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판 싸웠는데 이때 완전히 일본이 깨갱하고 졌어요. 그때 이제 소위 중국판 수출 보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은 경험을 일본이 중국한테 당한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의 그때 싸우면은 중국이 수출 보복하고 일본이 완전히 항복했어요. 근데 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은 한국을 수출 보복했는데 한국이 항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그 중국한테 당한 걸 그대로 한국한테 했는데 한국은 일본이 뭔데 말이에요. 너 자편하고 우리 안 질 거야 라고 이제 2019년에 붙었잖아요. 근데 2010년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항복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한가 하면은 중국에 대한 복수, 중국에 대한 보복.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여러분이 잘 한 번씩 듣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인도양하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인도양에 있는 국가들이면 국가 인도, 호주 뭐 이런 나라들하고 태평양에 면하고 있는 일본, 호주, 미국 이런 나라와 같은 거는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걸 해양 국가라고 합니다. 해양 국가들끼리 뭉쳐서 대륙 국가, 그 중에 가장 일본이 타겟으로 한 건 중국이었는 대륙 국가인 중국을 봉쇄하고 굴복시키자라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뭉친 그렇죠. 조약이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일본이 아베가 2012년부터 전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미국을 계속 꼬셨어요. 형님 같이 합시다. 형님, 저 중국이 자꾸 커오는데 형님도 저 중국 싫죠? 중국 저 눌러야 됩니다. 지금 저 안 누르면은 앞으로 중국이 형님한테 더 대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미국도 2017년에 일본 말이 맞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패는 이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미중 패권 전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거지만 요거를 꼬드긴 거는 일본인 거죠.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처음 계획한 거는 아베였네요. 아베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일본의 지도층들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랜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중 패권 전쟁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일본이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게 진짜 생각나는 게
근데 이게 왜 처음부터 안 된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꾸 중국을 패라 그러는데 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제품이 없으면은요 서민들이 생활을 못해요. 예를 들어가 지금 이제 할로윈도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할로윈 제품하고 크리스마스 제품이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값싼 물건을 이제 수출해주고 하니까 우리야 뭐 달러는 그냥 윤전기 찍어내가지고 사주면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잘 사는데 왜 중국을 패야 되지? 굳이?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렇게 싸게 하지만은 앞으로 중국이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좋은 물건을 사는 시대는 끝나고 오히려 중국이 위안화를 윤전기로 마구 돌려가지고 미국을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형님 지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2017년에 트럼프가 일본 말이 맞아. 지금 중국 패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는 무역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패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패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일본이 그렇게 하는 저희는 우리나라를 전장국으로 만들어야 본인들이 그 돈을 번다는 기지국가론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인도태평양 그렇죠. 전략과?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중국을 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1 전장이 타이완이에요. 대만. 네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뭐 지금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2전장이 한반도예요. 여기는 북한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한국이 중립만 취하면은 요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빠져요. 중국 코 밑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더 가까이 있고. 여기에 사실은 사드 같은 건설해두면은 북경이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일본이 기지화 해가지고 기지국가라고 해서 저기에 레이더를 달아놔도 그냥 뿌옇게 보이는데 한반도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해두면은 북경은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뭐 호주하고도 협력하고 인도하고도 협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가 타이완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끌어들이냐 안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만도 전장국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최근에 저희가 또 들은 게 워런 버핏이 그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죠. TSMC 시장 점유율 거의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가 되게 단기간에 매도를 치고 오히려 일본의 상사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말씀하신 그런 전장국가 막 이런 일본이 일본의 위기감을 일으키는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왜 TSMC 주식을 팔았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장지대화 되면은 두 힘이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이 리스크가 많은 이 주식은 팔고 리스크가 적은 주식은 뭘까요? 종합상사, 일본의 종합상사.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국가로서 혜택을 누리는 지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을 사는데 그중에 기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병참이라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서 보내주고 운반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회사가 뭐냐면 종합상사거든요. 그런 전장국의 리스크가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일본어와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TSMC 주식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팔고 일본의 종합상사는 프리미엄이 많으니까 산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일본이 TSMC 그 공장을 일본에 또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것도 반사이익이네요. 반사이익이죠. 왜냐면은 미국 형님한테 형님 저 TSMC 저게 전장지대 속에 있으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면은 대만 폭격이 문제가 아니라 TS 공장이 폭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은
올 스톱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도 못 만들고요. TV도 못 만들고 미국 경제가 올 스톱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지. 그러면 큰형님이 TSMC 보고 야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이제 일단은 미국으로도 옮기고 너 그 바로 옆에 있는 내 동생 국가 기지 국가인 일본으로도 옮겨.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TSMC는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대만의 1위 거의 국가 기업 그렇죠. 같은 데잖아요. 국가 우리나라에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같은 그런 그렇죠. 큰 엄청난 대만의 밥줄이고 뭐 그런 기업인데 삼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정도죠. 이건 뭐 대만의 뭐 국부 기업이라고 할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리스 창 회장이 안 된다. 난 대만에서 컸고 대만에 지금 국익이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갈 수는 없다 했는데 큰형님이 와. 주력 기업은 이제 대만에 남기지만은 이제 미국에도 그러면 공장 차리고 또 일본에도 공장 차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일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만은 거기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국가가 일본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주식과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월가의 주식 투자자들은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패면은 중국에부터 돈을 빼야 되잖아요. 불안하죠. 돈을 빼면은 뭐 그 돈은 미국에 다시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기지 국가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이 지금 막 오르는 거예요. 뭐 주식만인가요?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 건 물론 중국의 돈도 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펀드들이 투자한 돈 빼면은 물론 뭐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최근에 한미일 그런 또 캠프 회의가 있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네. 이것도 연관이 너무 연관이 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일본이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패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도 말을 안 들었고요. 내가 왜 그거 들어가? 문재인 정권도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그거 들어가면은 왜 들어가?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정권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연계에 들어간 게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미일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국을 패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 중국을 패는데 가담을 해버렸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익을 그렇죠.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념이 어떻게 들어가게 돼버리는.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에서 수출이 쭉쭉쭉 빠지면서 중국에서는 괘씸한데? 뭐 괘씸한 거는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빼라고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 큰형님하고 형님 속에 들어가니까 중국으로서 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져나오면서 중국의 수출이 쭉쭉쭉쭉쭉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푹푹푹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미일이나 이런 게 협력이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좀 치중이 돼서 오히려 더 우리 그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반인 생각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되게 그렇죠. 컸었거든요. 협정을 맺었으니까 더 이제 수출도 더 이제 왕성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쭉쭉 빠진다고 얘기 쭉쭉 빠지고 경제도 지금 원래는 이런 구조에 안 들어갔으면은 우리나라가 2%대 안정 성장을 할 구조였어요. 근데 이 구조로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빼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1%로 푹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한미일이나 뭐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거는 없네요.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핵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얻으면은 이제 충분히 방어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오히려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그렇죠.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생각한 거는요. 북한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쳐다도 안 보네요. 쳐다도 안 보죠. 이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근데 이 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형님들 그러면 같이 중국을 팹시다.
라고 들어가니까 이제 경제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오랫동안 이거를 밑작업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거잖아요. 예. 인도태평양 전략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몰랐죠? 우리 역대 정권은 알았어요. 이명박 정권은 아베 정권이 바뀌기 전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보수 우익의 움직임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바뀐 게 2012년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아베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 아베 정권의 그런 우경화 노선,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거기에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 붙는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 구조 속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잡은 문재인 정권도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고 하니까 일본은 수출 보복도 하고 막 한국을 어떻게든 흔들려가지고 구조 속에 잡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정권에서는 그래? 그럼 난 들어가겠어. 라고 해주니까 일본에서는 웰컴. 미국도 뭐 웰컴 뭐.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권이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계산해봤을 거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점은 말씀하신 그냥 북한과의 그런 북한이죠. 오로지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한 건가요? 크게 생각해요. 북한의 핵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너무 두려워했구나. 네. 그래서 미국하고의 협상에도 항상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핵무장하는 데 도와달라. 아니면 핵무장이 안 되면은 전술핵, 그러니까 뭐 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걸로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래 도와줄게. 그 대신 중국 때리는데 너도 동참해. 또 제가 알기로 미국이 이 한미일 관계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정말 70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요게 한미일 연합을 만들려고 한 게 바이든 정권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 속에 이게 한미일 연합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야, 일본하고 화해해가지고 한미일 협력하자. 라고 해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식민 지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교 정상화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바람에 이건 깨졌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노력한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군부 쿠데타를 한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일본이 이제 40억 불을 이제 줘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야, 내 40억 불 줄 테니까 일본하고 잘하자. 일본하고 잘하는데 우리 큰형님도 함께 잘하자고 한다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너 나하고 미국하고 잘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미일 연대가 또 맺어졌어요. 돈 받고.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우리는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교를 맺겠다라고 해가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맺고 중국하고도 국교를 맺고 저 뭐 헝가리, 폴란드 뭐 스탄 국가들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국교를 맺어가지고 경제 형태를 쭉 늘렸거든요. 그 덕택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미일 삼각연대로 갑자기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라도 알았어요. 일본의 의도를. 교수님을 통해서.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본의 의도를 알았고 미국의 의도도 알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본 것보다 미국이나 일본이 더 크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득을 봤다는 걸 이제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국가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념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념을 뺏는 거기 때문에 한미 캠프 데이비드 삼각연대는 이게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파기를 못해요. 한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이 뭐 부동산 계약이나 뭐 자동차 구매 계약하고는 이거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거는 약속한 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렇더라도 지키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수출을 이제 회복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일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도 수출 잘해야 되지만 미국하고도 수출 잘해야 되지만 중국하고도 수출 잘하고
잘하고 러시아하고도 수출 잘하고 중동하고도 잘하고 아프리카하고도 잘하면은 우리 경제는 다시 2%로 회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중국하고 수출하지 마라 하더라도 왜 수출을 안 해야 되지? 이건 중국 시장은 그래도 5% 성장하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한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은 점점 어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수에 팔릴 수 있는 물건 우리 또 많잖아요. 네, 좋아하죠. 또 저희 걸. 화장품 이런 건 내수 제품이고, 뭐 식품 맞아요. 이건 내수 네. 제품, 우리 라면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중국이 이제 완전히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념에 빠지지 말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그렇죠. 경제는 실리입니다. 중국의 내수로 가지고 성장할 것 같으면 5%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지금 우리 1% 성장하는데 5%면 5배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념을 가지고 중국 뗀 놈 싫어 뭐 오히려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입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저 칭따오 맥주에 오점 넣어가지고 맞아 그거 그 이후로 안 먹잖아요 칭따오를. 그러면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뭐 칭따오 안 마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중국 맥주 싫어하겠네. 그렇지. 그럼 한국 맥주 신뢰하겠네. 카스테라를 카스테라를 팔아야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언론에 중국놈 진짜 너무 나쁘다. 어떻게 거기에 그걸 하냐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라면은 카스테라 팔아야 돼. 지금의 기회다. 기회다. 네.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이 관계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중국에서 아사히 맥주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오호. 그러면 테라와 카스를 팔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타이밍이잖아요.